제 날씨가 아침에는 상당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절 하루 쉬고 월요일에 쉬고 미국장이 열렸는데요. 나스닥이 4% 빠졌습니다. 닥스장은 2% 올랐던 게 월요일날, 오늘 새벽에 1%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정점 대비 10%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20% 빠져도 작년 2월 고점까지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 광기 때문에, 유동성의 광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2월에서 3월에 있었던 그런 조정 국면이 다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원자재 시장에 유가가 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3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은 일단 추세가 유가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다시 밀고 올라간 상태죠. 근데 금값은 추세를 잃었어요. 구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그 생산에 대한 차질들이 발생했었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는 것 같고, 유가는 사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쓰이는 요소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아래로 밀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상승 모멘텀을 잃고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기사인데, 김현필의 월스트리트 3분. 미증시 10%에서 15% 조정에 들어와 마라. 거품은 있지만 당장은 안 터진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중앙일보 미증시 화무 11홍. 유동성 장치 끝났고 일본화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잠깐 보면, 제가 어제도 붕괴에 대한 기사를 보여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올랐고 가치 배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간이 주식시장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세에 대한 붕괴를 예측하는 건 많죠. 어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했는데, 보도했는데, 지금 그 현재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8,513개랍니다. 그중에 530개 기업이 거래량이 3월 말 기준으로 10배 이상 뛰었대요. 근데 이런 패턴은 사실 닷컴 막바지였던 2000년 3월 요때 말고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무 11홍이 꽃은 져도 다시 피는데 열흘 이상 불지 못하듯 올해 3월 저점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온 미국 랠리가 붕괴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니 뭐니 이런 거 3일날 많이 내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일 좀 빠른 속도로 빠졌죠. 소프트뱅크 사태가 몰고 온 게 일단은 여파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동성 장치가 끝나면 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심어준 자신감, 미국 빅테크가 계속 상승의 희열을 누렸고, 제로금리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주식이 낫다는 믿음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뛰어들고 있죠. 신용 팽창까지, 그러니까 신용까지 당겨서. 그리고 투자회사들은 경기 회복기에 앞서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장을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바닥을 쳤고, 향후에는 경기가 확장면에 진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식은 미래를 반영해. 그래서 주식은 계속 올라갈 거야. 조정은 미비할 거야. 이제 앞에서 반 10%에서 15% 조정을 받고 그 정도로 끝으로 다시 밀고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확장 국면이 있었던 2015년에도 폭등했다가 급락했거든요. CASI 300지수 상해지수를 보면 똑같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책을 써도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워싱턴 피크 창업점 앤드루 팔린의 FT 기고문에 2020년 미국은 1980년대 일본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400억 달러인데 올해 4천억 달러죠. 사실 어제 그 애널 보고서에도 말했지만, 테슬라는 어떤 형태로 말을 해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애플도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백이나 이런 착시 현상을 가지고 주식시장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근본적인 것들을 캐보면 애플도 정당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팔린 대표가 버블이 붕괴될 때는 부드럽게 안 터지고 팡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붕괴에 대한 거에 반대되는 서울경제기사를 한번 볼까요? 김현필의 3분 월스트리트인데, 미증시가 10에서 15% 조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해요. 유동성이. 조정받으면 또 누군가 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술주에 거품이 있는데 안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조나단 벨 CIO 스탠업 캐피탈에, 난 우리가 확실히 버블 영역에 있다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해요. 아마존은 78% 폭등했죠. 애플과 넷플릭스는 각각 뭐 이렇게, 페이스북, 알파벳, 여기 지금 테슬라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빅5가 2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 포함하면 더 크겠죠. 확실히 버블이에요. 아주 적은 종목의 증시가 활기가 넘쳤다는 것은.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본 것은 2주 동안 상승분을 지운 것 뿐이야. 기술주를 소외할 이유가 많으니까 10에서 15% 정도 조정받고 나서도 다시 경기 확장 국면을 타고 밀고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린스펀 경기 뒤에도 닷컴이 붕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가 안 되고 그 뒤에 한참 뒤에 붕괴가 됐는데, 96년도에 그린스펀이 비합리적인 과일이라고 지적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96년도에. 그런데 이 90년, 2000년에 들어서야 닷컴이 버블이 붕괴됐으니까 수년간 더 올랐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벨 CIO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기술주가 30-40% 담겨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고, 기술주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하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주는 덜고 다른 주식을 담아라,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붕괴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기술주가 붕괴되면 다른 것 동시에 다 붕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주들이 달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꺾이면 다른 것들도 심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일단은 90년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사실 90년대는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80년대부터 주식시장이 달려왔거든요. 중간에 이제 블랙 먼데이, 87년도 10월달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경기 수축 국면 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주식시장이 계속 위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90년대면 이 시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상승 강도가 바뀌었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앨런 그린스펀이 기존에 있었던 기준금리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올라오다가 섰죠. 근데 이게 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질 못해요, 과거처럼. 그래서 이때 이제 올리는 걸 중단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모라토리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LTCM 파산했을 때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은 유동성을 유지한 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패턴하고 비슷해요, 그린스펀이 했던 거에. 중요한 건 이때 경기 수축이 없었다는 거예요. 96년도에는. 경기 수축이 없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빨간 게 미국의 GDP거든요. GDP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GDP는 계속 상승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이건 이제 80년대 중간에 블랙먼데이 때네, 이렇게. 계속 얘가 GDP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나며 그 고용시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버블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건은 받쳐줬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과 달라요. 지금과 같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게 시가총액 대비 GDP인데 90년대 중반쯤 보면 이 비율이 70년대 정점을 쳤던 부분하고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평가 논쟁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한동안 굉장히 낮았다가 굉장히 비싼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고, 사실 이 시기가 가장 비싼 시기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GDP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IT 버블 때 가장 비싼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경기 수축 국면이 없었던 때가 아니고 경기 수축 국면 안에
쓰고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향후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 배수에 대한 적정성 부분, 이거는 이제 고점이지만 이건 이미 고점으로 한참 위에 올라와 있고, 경기 확장금이 한참 달리던 시기였고 고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괜찮은 시기에 버블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용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 전체적인 여건도 과거하고는 그때 90년대 중반보다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또 한 가지 더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외적 요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유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유는 이제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은 다른 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점을 치고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GDP가 거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가치 조정이 절반,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가치 조정이. 근데 지금은 이게 반토막이 났나요? 반토막도 안 났지만 조정이 굉장히 미비했고, 가치 조정이 굉장히 빠른 단기간 안에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배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경기 확장 국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GDP가 충분한 시간 조정을 받고 나서 꺼진 뒤에 속도를 타고 이제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과연 지금 시점에,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위험성, 외부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GDP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GDP 성장률이 과연 이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두 가지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일단 주식시장이 충분히 내려와줬고, 올라가는 속도도 GDP 성장률이 일정 수준 올라가는 거에 맞춰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GDP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내나 봐야 될 주식이 지금 와 있다. 그거의 차이예요. 정상적으로 얘가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과거의 추세 패턴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 앨런 그린스펀이 말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늦어진 거의 문제는, 그때는 경기 확장 국면이었고, 그래서 경제 전반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식시장을 밑으로 짓눌러 버려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른 문제는 가치에 충분한 조정이 없는 데다가 GDP 성장에 대해,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의해서 GDP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패턴을 동일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점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때는 경제 활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적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 요소가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어떤 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광기를 부려서 계속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패닉하고 광기가 이게 사실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기 정점에서 일로 넘어갈 때 심지어인 게 우려, 그 다음에 공포, 패닉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숙성 과정 없이 단기간에 확 밀리면서 패닉으로 그냥 갔다가 이게 그 숙성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두짓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기로 다시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기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밀고 올라왔던 이 광기를 그대로 다시 재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조정받고 나서 그게 다시 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일정 부분의 그 투자에 대한 그 행동, 강력한 투자에 대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한번 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급히 하락하게 되면 마진콜로 인해서 신용을 극대화해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을 차고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투자 시장에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조정 국면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단순 조정 정도로 하고 다시 위로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은 심하게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가 이거 추세를 탄 것처럼 이렇게 밀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조정의 국면이 상대적으로 2, 3월달처럼 세면 얘가 여기서 다시 신용팽창을 만들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깡통을 차고 날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여기에 대거 유동성이 다시 한번 매립돼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렇게까지 또다시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로빈후드에서 또다시 들러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건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번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다음번 상승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상승 속도보다는 느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딱 두 가지죠. 유동성, 광기입니다. 사실 두 가지예요. 유동성하고 광기.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인데, 확장 국면에서 진입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근거가 희박한 것 같고요. 사실 기대해야 될 건 유동성과 광기인데,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서 끝나겠느냐? 연준이 들어오면 끝나겠죠. 그래서 연준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게 급격하게 조정받을 때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아마 바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저리에서 바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연준이 빨리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은 약할 거고, 늦게 들어오면 조정 국면이 세겠죠. 한 달 정도 조정 국면을 이 직전에 거쳤던 걸 보면 연준이 9월 한 달 정도는 지켜보지 않을까요?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 곰곰이 지켜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